사실은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고요. 저희가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선이 어떻게 권력으로 갈 수 있는지 다양하게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2008년도에 이렇게 나왔다가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다시 이제 핑크 에디션으로 나오게 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핑크로 리커버리한 시선은 권력이다.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출시한 기존의 책에서 지금 현재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저희가 코로나도 겪고 AI와 메타버스 뭐 기타 저희가 핸드폰 뭐 엄청난 이제 저희 그 시절과 다른 시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온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혹은 알은 어떻게 이제 타인을 지배하는 무기가 되고 있는가. 사실 시선은 권력이다라는 책은 이제 철학책인데요. 그 철학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선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므로 시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이 시선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이 책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시각과 시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주어진 그리고 내가 환경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의해서 내 시선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앞서서 제일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그 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옵티콘이라는 이제 이 감옥에 대한 감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감옥에서 이 라틴어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는 단어인 판옵티콘인데요. 18세기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구상한 감옥 건물 설계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감옥 건물 설계도의 이름인 이것이 판옵티콘이 시선이 곧 권력이다라는 것을 제일 많이 설명을 한다라고 이 책에서 앞뒤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감옥 안에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이렇게 둘러서 한 곳을 볼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이 죄수를 다루고 있는 이제 그 권력자가 있는 거죠. 간수.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도 그 권력에 의해서 이 감옥은 형태가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떨 때 한 번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곳에 사람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는 죄수들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보고 있다라는 생각 하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선이 곧 권력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감시 권력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즉 감시자의 존재는 편재하되 확인될 필요가 없다. 이게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 죄수들은 본인은 이렇게 권력 안에서 핸들링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현대판 판옵티콘입니다. 혹시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러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예.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여기 누가 앉아 계시죠? 여기? 예, 제일 높은 분이 좀 앉아 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우르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 그 타이틀 같이 이제 권력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 뭐 사실은 이게 엄청 오래전에 나온 철학서이긴 하지만 철학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현저하게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일하는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정치 분야,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곧 이제 보여지는 자와 보이는 자, 보여지는 자와 보이는 자 간의 시선의 권력이 계속 상승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3명의 철학자를 저희가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셸 푸코까지 갈 건데 이 책은 미셸 푸코의 입문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편하게 그 철학서를 가기 위해서 이제 입문의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고 시선은 권력이다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푸코까지 가기 전에 푸코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를 먼저 좀 알아보고 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책도 그렇게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헤겔의 인정투쟁 이론에서 제일 이제 타이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욕망은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욕망은 뭐고 욕구는 뭔가요? 거의 비슷하게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갑자기 욕망이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욕구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욕구에 대한 명제 들어보신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욕구, 식욕, 예 맞습니다. 식욕, 예 성욕, 맞습니다. 그런 욕구 맞습니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욕구가 뭐죠? 뭐죠? 예,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 본능의 욕구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욕구로 움직이죠? 자아실현의 욕구. 예, 저희 공부했죠. 그래서 거기서 예, 저희 공부한 사람 맞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되게 동물적인 욕구에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되게 가치로운 욕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욕망은 되게 권력적인 거와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가치에 대한 것을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욕구는 약간 낮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중간 책을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인간은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인간적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 때에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라고 이 책에 적혀 있고요. 타자의 욕구를 욕구한다는 것은 타자가 욕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예쁜 옷을 입거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욕구가 생기죠? 나도 갖고 싶다. 소유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을 잡거나 왜 나는 저게 없냐, 사내라, 뭐 이런 욕구가 발동이 됩니다. 어쨌든 타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구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나는 타자가 원하는 가치를 내가 가짐으로써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분이 가지고 다니는 명품 가방을 내가 들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되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욕구가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그걸 들고 다니는 순간. 이런 거라는 거죠. 즉 모든 인간적인 욕망은 결국 인정의 욕구에서 나온다 라는 것이 헤겔의 인정론입니다. 인정투쟁론입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욕구가 인간적일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의 육체가 아니라 욕구를 욕구할 때,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어느 한 편이 욕구되고 사랑받고자 할 때, 혹은 자신의 인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자 원할 때, 바로 그럴 때만 인간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내가 욕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욕망으로 가치로 올라가고 내 삶에 뭔가를 이루고자 할 수 있는 그 갭을 맞춰 나가는데 필요한 어쨌든 욕망의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헤겔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헤겔은 타자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아주 주관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타자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타자가 있어야 자기 인식을 한다는 거죠. 타자는 나를 인식하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타자를 통한 자기 인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타인과 관계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곧 타인이 없으면 나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죠? 약간 혼돈이 생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타인은 나를 저렇게 볼까? 그러면서 인식의 분열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나에 대한 인식의 분열 상태가 일어나면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합리가 됐을 때, 합쳐졌을 때 저희가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동일하게 맞아졌을 때 저희가 정체성이라고 하고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를 타인도 인정해주면 주관과 객관은 통일이 되고 나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이 됩니다. 이것을 참된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찾으려고 저희는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좋은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인문학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다루고 있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 책을 읽게 된 이유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헤겔이 얘기하는 나의 모습은 타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타자를 통해서 자기 인식이 되는데, 그것을 참된 인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일치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고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한다.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많은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철학자가 나오는데 샤르트르입니다. 샤르트르의 대타 존재론은요, 조금 더 극단적입니다. 뭐냐면 샤르트르에게는 의식들은 서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호 투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싸우는 거죠. 네, 타자와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다. 타자의 시선이 나를 공격하든가 나의 시선이 타자를 공격할 뿐 서로 대칭적 관계를 지닌 동등한 주관들 사이에서는 상호 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타자는 이겨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대타 존재론이 샤르트르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죠. 샤르트르의 되게 유명한 명제죠. 뭐죠?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이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비교할 상대가 없어요. 나만 있어. 그러면 불행이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왜? 명품 가방이 없어도 저는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타인이 그걸 들고 있어? 그때부터 불행해지죠. 내가 왜 이렇게 살면서 명품 가방 하나 없지? 왜 우리 남편 안 사주지? 남편 끌고 막 난리죠. 제가 우리 딸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교육비 안 들어가면 엄마는 매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비교 대상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타인이 있는 것이 곧 지옥이다. 샤르트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주의를 희곡 닫힌 방이 담아내면서 그 유명한 이 닫힌 방이라는 이 희곡에서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라는 그런 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닫힌 방은요, 신문기자 가르생, 남편을 죽인 이네스, 매춘부 에스텔이라는 이 세 명이 사후 한 방에 갇히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 명의 주인공은 첫 만남을 의식하면서 가식적으로 자신의 체면을 지키지만 이 닫힌 방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왜 여기 갇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데 그것이 타인의 문제라고 해서 계속해서 걷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선이 따가워져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변해지는 거죠. 그 세 명만 있는 그 방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죠. 나를 잡아먹는 이 모든 시선들. 그런데 왜 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느껴야 되냐. 나는 훨씬 당신들이 많은 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구나. 정말 이럴 줄 몰랐어. 당신들도 생각나지? 여러 가지 이제 겪은 걸 얘기하면서 정말 웃기는군.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그 타인이 나를 지옥에 넣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죄라는 게 나오는데요. 원죄란 이미 타인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사실이다. 저희가 원죄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속에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처음에 나오죠. 아담과 이브가 예,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이 사건이 원죄라는 게 딱 들어갑니다. 그거를 따먹는 순간 이제 인간은 죄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주어진 거. 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원죄는 이미 타인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 내가 나타나 주기만 해도 당신한테는 내가 죄인 거예요. 예, 타인이 지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샤르트르의 타인의 지옥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네.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맞죠? 예, 예, 역시 K 드라마는 잘 찍습니다. 예,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진 OCN에서 예, 만들어진 이제 드라마였고요. 요게 이제 요런 샤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런 걸로 연결하면서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곳은 지옥이었다. 타인이 만들어낸 끔찍한 지옥. 예. 아주 작은 고시생들이 사는 그런 고시텔에서 일어나는 살인극입니다. 살인극.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 시선의 눈빛으로 뭔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거를 먼저 보고 샤르트르를 알게 됐는데 아 여기서 따왔구나 얘들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이 원죄를 샤르트르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책이 이제 마셸 푸코의 책인데요. 예, 미셸 푸코. 시선은 권력이다라는 시선의 이야기면서 또한 권력의 이야기입니다. 푸코 철학 입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80년대 저희가 이제 근대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철학이 저희 쪽으로 막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었던 철학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의 남다름을 개발하라. 타자성의 문제를 극적으로 상기시킨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자성. 그래서 남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타자와 약간 우위에 서려고 하면 남다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타인과 계속 비교당하는 존재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데 푸코의 비대칭성 시선론이 샤르트르의 대타 존재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방 알아봤던 헤겔의 인정투쟁, 그리고 노예 변증법. 노예 변증법은 아시죠? 어떤 거냐면 주인과 노예가 있는데 나중에는 주인이 노예가 되는,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주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은 노예의 핸들링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이제 노예 변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종이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주도성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셸 푸코는요, 현대 사회 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 이론가 사상가라고도 합니다.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인류학, 정치학, 문학 이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권력과 지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죠. 예를 들어서 지식이 곧 권력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시선이 곧 권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곧 알미 곧 권력이다. 맞나요? 지금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지식을 가져야 권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교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푸코의 철학이 현대화되면서도 많이 공부를 한 철학의 한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이 많은데 뭐 성의 역사, 광기의 역사, 그 다음에 말과 사물, 감시와 처벌,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코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시선은 권력이다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감시 체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요. 자, 푸코는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감옥의 역사를 분석하고 이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권력은요, 잔인한 공개 처형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대중을 총재하려고 했다라면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권력, 공개 처형이나 이 대중을 힘으로만 통제하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는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시스템을. 그 현대 권력은 규율과 지도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학교에도 있고요.
학생들 딱 수업 태도와 이런 거를 딱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규칙을 정하죠. 그거를 지키게끔 되어 있고요.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그 다음에 점심 시간, 뭐 기타 등등 규칙과 규율을 통해서 이 권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규율과 지도가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유롭다?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로운 상황과 그런 문화에서 살아본 적이 저희는 없어요. 예. 예전에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더 했겠죠. 우리보다. 근데 그때보다는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다른 어쨌든 상황에서 저희를 계속 규율과 지도를 통해서 계속 건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뭔가 좋은 취지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규율과 지도가 있어야 사회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조직이 뭐 움직이는 거지. 이런 게 있어야 학생들은 움직일 수 있지. 이렇게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지. 라고 얘기하면서 당연시하지만 그 사이에 권력들이 우리를 복종하게 길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 책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푸코는 198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권력의 감시 체계로서 팝옵티콘 이론은 사실상 디지털 이전 사회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이 나오면서 이게 약간 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이 시선을 즐기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브이로그라든지 틱톡, SNS 일부러 감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본인을 노출해서 감시해달라고 표현하는 그런 현대의 디지털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감시가 더 철저하고 대규모적으로 더 가혹하게 가는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즐기는 측면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전자 팝옵티콘의 시대다라고 명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간수가 있고 우리는 둘러서 그 감시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에 처음에 보시면 문학의 눈 중에서 이제 문학 작품을 몇 개 소개를 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폭로하는 심장, 희미한 푸른색의 눈이 나옵니다. 예, 그냥 그 눈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하고는, 그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감정이 없어요. 전혀 그분하고는 뭔가 관계성으로 부딪힌 게 없는데 그 희미한 푸른색 눈이 나를 지배하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이 눈만 안 떴으면 안 죽었을 텐데 눈을 떠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까미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왜 살인을 했느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살인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앞도 뒤도 없어요. 그냥 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김영하의 퀴즈쇼의 점주의 눈, 뭐냐면 점주가 나를 바라보는 그 권력의 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눈빛 하나 가지고. 그게 이제 시선이 권력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느냐, 보임을 당하느냐. 자, 사르트르의 구토는요, 초상화 속에서 회색 눈, 타자의 시선 앞에서 대상이 된, 초상화에 회색 눈이 그냥 그림이 있는데 그거에 내가 시선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그 시선 앞에, 그 미술 작품 앞에서 타자의 시선 앞에 내가 얼음이 되는 그런 어쨌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타자의 만남은 내가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가 대상이 되는 시선끼리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아까 공부했던 우리 여러 가지 철학 안에서도 타자가 되느냐, 내가 어떤 역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시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병과 페스트의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푸코의 권력 이론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나병의 모델은 타자를 추방하고 배제하고 내치는 방식입니다. 나병이 걸리면요, 아예 그 사회에서 드러내죠. 근데 페스트는 어떻게 했냐면 발생한 지역을 바둑판처럼 나누고
사람들이 언제 집에 갈지 나갈지를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시간대별로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떤 접촉을 해야 될지 정해주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관들이 문을 열어주고 검사를 받을 것도 강제했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했습니다. 팝업티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환자들에게는 불행했지만 권력자들에게는 권력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시죠? 예, 코로나 시대도 저희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자유를 어쨌든 뭐 그런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시다시피 뭐 칩을 저희가 걸지 않았을 뿐 저희가 가는 곳 어디서 약을 먹었는지 어느 병원에 갔는지까지를 다 핸들링 당하면서 저희가 마스크를 2장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 저희가 갔었던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모든 국민의 행동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권력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중국에서 어떻게 들어왔니, 뭐 음모론이 있었니, 뭐 우리 권력 쪽에서 뭘 했니,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의 모델이 사실은 권력 모델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 지배할 수 있는 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나환자들은 또 달랐죠. 예, 내쳐지는 상황으로. 그래서 공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추방되고 배제되고 자격이 박탈되고 그래서 떠날 때도 그냥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나병의 모델이 그 사회의 타자를 추방하고 배제하고 넘치는 네거티브 권력, 아예 그 사람들하고는 뭔가 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는 네거티브 권력이라면 패스트 이제 모델은 타자를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거기서 지식을 끌어내는 포지티브한 권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 이런 모든 인문학이 의학 등의 이런 것들이 인권과학이 모두 여기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팝업티콘으로 시대로 이제 넘어오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사방에 이게 보시면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행동을 아이디 카드로 감시하건 하는 뉴욕의 최첨단 모델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면서 와, 저기 뉴욕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봤거든요. 지금은 저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수의 한 기업에서는 사원증이 크레디트 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원증으로 식사를 하고 신문도 사서 보고 사원증이 위치하는 곳에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 인재개발팀은 얘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간식을 먹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를 알 수 되는 거죠. 자기 층에 있는지 아니면 건물 밖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예, 출퇴근 시간도 이걸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상사에게 이메일도 전송이 됩니다. 사원증이 일정하게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본부에서 연락이 오죠. 일을 안 한다. 얘는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커피 마시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원증이 책상에 올려놓고 밖에 나가 놀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사원들을 완전히 족쇄로 채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더한 시대예요. 이제 뭐냐면 이제 AI 기술이 발달이 되고 가상인간, 버추얼 인플루언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내 스타트업 예,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데 인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실 이제 요즘 뭐 시대에서 뭔가 리스크가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래서 이런 가상인간을 홍보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신한은행이나 뭐나 전부 다 가상인간으로 광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약 사건이나 연애설 뭔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 터질 염려가 없죠. 가상인간은 완벽하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2024 코리아 트렌드에 보시면 육각형 인간 나오잖아요. 육각형 인간. 아주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상인간이죠. 그 다음에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유사 생명체를 마음대로 제작 가능한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뭐 메타버스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행위들을 가상 공간에 옮겨서 그 행위와 역할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저희가 많은 영화를 통해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이미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접목을 시켜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때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 5년에서 10년 빠르게 우리에게 훅 들어와 버린 그런 사건이 생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의 시선과 권력의 관계는 오늘 이제 벤담의 팝오티콘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날 전자 감시 체계는 사실은 도로 위 주택가 골목 곳곳에 있는 CCTV, 무신고 주고받는 이메일, 휴대폰 앱에 저장된 쇼핑이나 검색 기록들, 단톡방에 나눈 대화들, 해지된 은행 거래 내역들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것이 나를 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국민이 식당이건 병원이건 뭐 QR코드 찍고 들어가고 자기 동선을 국가에 신고하고 다녔던 경험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선과 권력으로 자연스럽게 전자화 시대를 지나서 메타버스와 이런 시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때는 뭐 고작해서 우리가 전자 팝옵티콘 시대만 지나갔지만 그때는 휴대폰이나 전자사원증 정도였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로봇들이 우리를 관리하고 있고 CCTV가 관리하고 있고 이런 시대로 지나가고 있다.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가 예감되는 역동적인 순간인데요.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권리 주장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냉혹한 시선이 되어버린 황폐한 인간관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선은 권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대화해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인간이 욕망하고 욕구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간다움이라든지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